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13차시 드디어 2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2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촬영 날짜는 4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10일이죠. 네, 오늘 4월 10일 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평가 단원 마무리하고 수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수업 평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한 손쌤의 한국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이제 고려 시대를 들어가기 앞서서 고려 시대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 시대는 처음에 이제 건국부터 이제 멸망까지 이렇게 큰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먼저 할 텐데요. 고려시대 구분은 기본적으로 지배 세력, 지배 세력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려 시대를 한 네 등분 정도 한번 해볼게요. 네 등분을 하면은 요 각각의 시대에 있는 지배 세력을 알면은 고려 시대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좀 간단하고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전기, 어이구 여기까지죠. 미안해요. 이렇게 나눠서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꼭지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170년. 연도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입니다. 네,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전기와 후기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지배 세력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그 전에 여기 고대 사회 삼국시대에 있었던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 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육두품도 포함이겠죠. 네, 호족 세력이 있다가 이 호족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들이 문벌 귀족이 됩니다. 예, 문벌 귀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벌, 즉 문신들이 귀족을 이루어서 살다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제 몽골 지역에서 이제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간섭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권문 세족이라는 지배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공민왕 때 들어와서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 세력도 이렇게 지배 세력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기 있는 시대 구분은요,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각각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3차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니까요. 첫 번째 요 호족 세력, 호족의 시대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민족의 재통일입니다. 자, 민족의 재통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그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한반도의 상황은요.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후삼국 시대. 신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 견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의 궁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궁예가 세력이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으로 넘어가면서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후백제, 심지어 발해까지 이 세 우리 민족을 아우르는 재통일을 이루었는데요. 신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신라한테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오히려 신라를 공격하는 후백제랑은 조금 적대적인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다가왔던 신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항복을 통해서 전쟁 없이 신라를 흡수를 했고요. 후백제 같은 경우에 적대적이었다가 그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문제가 터집니다. 왕위 계승하는 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견훤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줄까 하다가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거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를 시킵니다. 말 그대로 가둬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기니까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후백제를 격파함으로써 후백제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안에서는 통일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발해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거란에게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고려가 민족을 재통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통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에 이르러서 어떻게 호족을 포섭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조입니다. 태조는 보면 첫 번째 키워드가 민생 안정이에요. 즉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바로 취민 유도라는 것을 내세워서요. 취민 유도를 내세워서 일단은 조세를 인하합니다. 조세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구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믿는 종교인 불교를 숭상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해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 조세이나 흑창 불교 숭상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거. 왜냐면 즉 여기가 호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호족을 통합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호족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호족을 견제하기도 했다는 거. 자,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첫 번째는 혼인입니다. 혼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사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왕시성을 같이 하사하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평택 지역에 호족이에요. 그럼 손수영이 평택 지역의 호족인데 왕건이 선생님을 보더니 야, 너 이제 손수영 하지 말고 왕수영 해라 라고 해서 같이 왕씨를 함께 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같이 패밀리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호족을 반대로 견제도 해야겠죠.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를 실시했는데 사심관 제도는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중앙에 이제 신하로 있는 귀족에게 네 지역에 있는 지방의 대표가 돼. 그러면 지방의 대표로서 지방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네가 사심관으로서 잘 관리해. 만약에 너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도 혼날 줄 알아. 라고 이제 견제를 하는 거고요.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 호족의 자녀들을 수도인 송악으로 개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얘가 크면 관리로도 채용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맡겨놨다는 거는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고려라는 이름이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도 실시를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그 기존의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역을 이때는 서경이라고 해요. 서경을 중요시하고요. 실제로 뭐 영토도 개척을 해서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거란에게 멸망했던 이 발해의 유민도 고구려 유민이기 때문에 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란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 사건이 뭐냐면 거란이 이제 그 고려가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낙타 10마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태조 왕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란 니네는 우리 같은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우리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인데 그럼 너네가 이 낙타를 주는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낙타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부교, 개성이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낙타를 묶어놓고 굶어 죽여요. 굶겨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거란을 적대시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북진 정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대 왕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인 훈요 10조를 만들어서 후대 왕들이 이걸 보면서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훈요 10조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교과서 꼭 확인해 주세요. 교과서 사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태조가 물러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여기 있었던 이 혼인 정책 때문인데요. 태조가 와이프가요. 부인만 28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결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왕권이 약화가 돼요. 왜? 너도 나도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대 3대였던 혜종, 정종은 그 재위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4번째 왕인데요. 이 4번째 왕인데 광종은 그러면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인데요. 노비안건법이 뭐냐면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양인으로 고쳐주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노비를 삼았다는 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 양인들을 노비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노비를 양인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일단은 조세 수치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 호족을 약화시키는, 호족의 사병이라든지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제들을 실시하는데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후주 지역에 있었던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고 과거제, 즉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채용을 합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혈통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제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당연히 이 두 가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에 의해서는 호족들이 반발했겠죠. 하지만 이 이후에 호족을 대거 숙청하면서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복을 제정을 함으로써 관리들의 기강을 드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광종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마지막으로 성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종은요, 왕이 되고 나서 유교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문제를 내요. 그랬더니 이제 최승로가 28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무 28조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라를 유교적으로 다스리자라는 기본 이념을 확립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이성육부제라든지 이성육부라는 중앙관제라든지 지방의 12목의 관리를 파견한다든지, 또는 학교인 국자감을 설치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한다든지 등의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유교적인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제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호족을 통합하였다면, 이 통합한 호족을 가지고 광종은 호족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왕권이 강화된 바탕에서 성종이 유교적인 국가 이념을 확립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 내용 중요하니까, 고려의 기본이 되는 기틀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